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다들 정신 잘 드시고 오셨을까요? 저희 곧바로 주제회의 1번 에너지 전환과 전력 상황 개편에 관한 회의를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사회자로 계시는 김춘희 기후생태연대 대표분께서 회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자담을 맡은 기후생태연대 김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는 분들이 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요. 특히 외교부에서 이런 세션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힘내 주셔서 정말 중요한 세션인 만큼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와서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과 함께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 좀 유의미한 세션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 프로에 계시는 분들도 좋은 의견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향후 가야 될 일이 이런 데서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션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실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발제가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론이 2개가 있는데 발제 첫 번째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전력산업정책부 과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영역의 시민사회연대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전환의 기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 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의 전문위원 활동하고 계시는 석가모 박사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토론으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 SG라는 게 원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얘기고 대화고 토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업계나 노동계에서 나오셨는데 기업계 쪽에서는 현대인진이어링 책임 매니저이신 박자훈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이름이 솔찬이 특이하시고 좋아요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이름이어서 너무 좋고요. 또 통계로는 한국노총의 전력연맹 국제실장님이신 노일훈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발제하신 분들은 각각 15분씩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토론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시죠, 부장님. 앉아 계셔도 되는데 제가 PT를 다시 그리고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다시 한번 아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하고 제작산업정책부장 맡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전력정책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정적으로 공부할 거냐, 두 번째는 값싸게 공부할 거냐. 두 가지 목표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기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력정책은 탄소 중립을 대비하는 또 탄소 중립을 준비하는 선도하는 전력정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제가 유일몰에는 굉장히 전력 수급 전망, 전력망 확충 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선 이렇게 담아오긴 했는데 사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보통은 전문가분들이 전력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고 일반적인 시민사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은 첫 번째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 그리고 중장기 전력 수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믹스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장기 전력 수급 10년, 15년 뒤에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지 어떤 믹스로 구성을 해서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구현할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정부의 최상위계획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이고요. 법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매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전력수급 기본계획, 뒤에서는 이제 정기본이라고 줄여서 있는데요. 마지막 정기본은 올해 2월에 11차 계획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정기본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 90분의 전문가가 다 참여해서 기초작업, 실무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24년 5월에 신관이 공개된 이후로 환경영향평가, 도청의 상임 보고 등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전력 수급을 전망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지난 10년,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어떻게 바뀌어왔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 2014년에 우리나라가 여름에 76기가와트의 전력을 썼습니다. 이 76기가와트라는 수치에 대해서 그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않으실 수 있는데요. 76기가와트면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최신형 원전 기준으로 하면 그 원전이 1.5기가와트를 생산하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면 약 50대의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을 2014년에는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16년에는 98.3기가와트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이런 수요가 100기가와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들을 공급하는 구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2014년에는 원전에서 30%, 석탄에서 40%, LNG에서 20%, 재생에서 3%로 전력을 공급했다면 2023년에는 원자력 30, 석탄 30, LNG가 예전보다 늘었고요. 재생에너지가 8.4%까지 올라와 있고 24년 기준으로 해도 아직은 10%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전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툴, 경제 통계학적인 툴들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편의상 고용수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추세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장기 기온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봐서 기본적으로 기본 고용량을 만들어서 고용수요라는 걸 도출을 하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경제학 등에서 그 미래를 예측할 때 있어서 통상은 과거를 보고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요. 과거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첨단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전기를 사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성장 속도가 과거와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AI 확산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건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반대로 50%는 전기로 써야만 탄소 중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부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준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 전기하고 뭔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이해하기 좋은 거는 첫 번째 그 전기자동차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를 시원하게 지켜주고 있는 이 에어컨인데 천장에 달린 에어컨이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이런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전기로 바뀌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를 전망하면 그 수요를 그대로 우리가 미래에 다 공급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에어컨을 하나에 켰는데 그동안에 들었던 전기보다 앞으로 더 줄여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그걸 저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고 부르는데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요 관리라는 걸 합니다. 수요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EERS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전기를 판매하는 사람, 에너지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여러 가지 제도 지원을 통해서 줄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법제화가 되면 이 ERS 제도를 통해서 전기 수요를 줄이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11차 전기본의 2038년의 전력 수요가 129.3GW.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지주년도에서 23년까지 제공했는데요. 98.3GW가 129.3GW가 된다는 거고 15년 동안 전력 수요가 무려 31GW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레퍼런스로 들으자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와 같이 전력 수요를 전망하는 기관들에서도 이 정도 추세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상폭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AI와 데이터 센터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전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럼 이 129.3GW의 전기를 15년 뒤에는 어떤 믹스로 어떤 발전기를 돌려서 보충을 할 건가에 대해서 또 그런 제도를 그런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탐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어떤 믹스를 정하는 원칙이 상당히 존재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공급 안정성, 효율성,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표로 생각하고 하면 이제는 탄소 중립까지 고려해서 저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압별 정책 방향은 이제 앞서서 제가 2014년에 23년에 우리가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썼는지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발전소의 대표적인 유형이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태양광으로 풍력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신에너지 발전소, 그 다음에 양수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98.3인데 129.3까지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늘어나는 31GW의 전기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짜는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짜기 전에 각각의 어떤 전원별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세우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결과값인데요. 결과론적으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2038년까지 120GW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하고 SMR은 34년 말 35년에 10층 상용화 실증용으로 한 기를 만드는 걸로 오고요. 그다음에 석탄과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그 노후 석탄 발전소는 LNG로 전환하지 않고 이제는 무탄소 발전인 양수라든가 수소 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전기본에서는 38년에 무탄소 발전 비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의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원으로서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이기 때문에 무탄소 전원으로서 지속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30년 MBC나 35년 MBC를 감안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보급 목표, 보급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에 댐이나 온수수면의 수상평과 또 공공시설의 주차장의 평범을 반드시 깔도록 하는 제도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도로나 그 주택가로부터 100m, 300m 이렇게 떨어져서 태양광을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런 이격거리를 100m, 100m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더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또는 해상 풍력의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8년까지 저희가 119.3기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31년부터 38년까지 발전소를 새로 지을 게 얼마나 있냐라는 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먼저 미리 충분히 다 넣고 그러고도 부족한 분량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로 지어야 될 발전소로 재생에너지가 어디지 하실 텐데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숫자처럼 121.9GW를 다 공급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그러고도 모자란 설비가 있나 없나를 봐본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재생에너지가 120.9GW면 아까 119.3GW를 수요하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점에 피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점에 자기가 낼 수 있는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용량의 15%, 14% 정도밖에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기를 공급할 때 다 기여할 수는 없고 부분만 기여하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 신규 수요가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걸 다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열병합 발전을 한 이점이니까 원자력을 SMR 포함해서 3.5기가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탄소 전원을 1.5기가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결정할 필요 없으니까 다음 차수에 결정할 수 있도록 3.2기가의 신규 전원을 나중에 결정하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저희가 이 무탄소 비중이 7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탄소 비중 여기는 이제 대체 살피고요. 완전히 35%,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2.29%, 청정수가 없는 에너지 6.6%에서 이 세 개의 값을 합하게 되면 70%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저간의 합계가 70%가 높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넘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새로운 정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고 국정과제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논의, 대화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필요로 한 숫자는 있고 얼마의 목표가 설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재생 또한 석탄을 40년에 폐지한다는 선언을 한 바 있는데 석탄의 발전량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겠냐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차 정기본에 비록 이렇게 작성이 됐지만 다음 12차 정기본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주권 정부의 실제 나중에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조건은 이거보다는 석탄을 좀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좀 더 늘어나는 형태로 믹스가 변경될 예시가 있다. 변경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도 한 90기가의 발전소가 지어져야 되고 원전도 지어져야 되고 목도 지어져야 되고 많은데요. 그러려면 이 송전선로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송전선로가 그동안 주변 수용성 때문에 많이 못 지었어요. 그래서 송전선로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국정과제도 준비됐고요. 그러면 왜 송전선로가 많이 필요하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혼남과 재생에너지가 없고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수도권과 실은 이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 지역적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빨리빨리 지고 주민등록증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꼭 확대할 예정이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봄철에 우리 실제로 24시간 동안 전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해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생에너지가 별로 많지 않던 2017년에도 봄에는 그렇게 밤에 전기를 잘 안 쓰다가 낮에 해가 떠 있으니까 조명을 켤 필요도 없고 난방이나 일광도 없으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이 가다가 저녁 되면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밥을 먹고 기타 등등가 수익이 좀 올라가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낮에 태양광이 이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전력 수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벽커버라고 부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요. 이 값이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평화부터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원전도 따라서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을 발생하고요. 석탄이나 LNG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내려가야 되고 이게 정말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일부를 버려야 됩니다. 다 쓸 수가 없고요. 재생에너지 수력 제어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담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획득 늘려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제 나중에 질의 주시면 그때 또 토의 때 의견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산업 구조를 에너지 믹스 문제는 아니라 전력 산업 구조를 지금 바꿔내는 굉장히 훨씬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DG 7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이제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는 아무래도 이제 저개발국까지 다 이제 포괄해야 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전기 보급률 자체가 낮은 이제 최신 목표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 보급 이게 물론 탄소 중립에도 기여를 하고 이제 보급률 자체가 낮으니까 이게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방침처럼 그리고 실제 전력 시장에서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은 파키스탄이 이제 최미국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20년까지는 굉장히 끈저조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갖고 있었는데 불과 한 4년 만에 태양광이 벌써 전체 전력 수요의 10.4%를 공급했고 탄력도 3%로 늘어난 상황은 올해 상반기만으로 따지면 거의 전력 수요의 한 20% 정도를 태양광이 공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 7의 방침은 실제로 지금 최저수술에서 실제 적용이 되고 있고 실현이 되고 있는 아이들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는 100% 이미 달성했죠. 탄소 중립을 국제적인 추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류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정치권과 우리 시민사회에서의 주류 논리들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원전을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원전은 사실상 거의 뭐 물씬 숭배에 가깝게 이제 원전이 언제나 그 맥락과 상관없이 원전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합니다. 정책적인 집중이 필요할 때 계속 주의를 분산시키고 예산을 분산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전력시장에서 공급 측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유연한 기술도 나와야 되고 공급 쪽에서만 그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측에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원전 논쟁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미래 전력망에서 물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의 하나로서 재생에너지와 궁합이 맞지 않고 전력망에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이제 기술인데요. 그걸 하나를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력 공공재다. 오늘 저기 그 전력노조 전력연맹에서 나오셨고 그런데요.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도 사실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쪽 같은 국가 독점 사업자가 있어갖고 똑같게 모든 국민이 똑같게 360일 똑같은 전기요금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약간 이념화된 그런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관점,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 주도 전력시장이 이제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도 유연해져야 되고 전력시장도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본과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냉방전력수요가 예전 같았으면 10년 전 같았으면 냉방전력수요 캠페인을 하는 절정 캠페인을 하느냐고 거기에서 산자부 공무원들과 저기 그 에너지공단 공무원들을 만나실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태양광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계절만 조금 바뀌면은 봄이라든가 가을에 시간대 수요보다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수요 대비 굉장히 많은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도매적 요금이 막 200원에 200원을 막 넘어가고 막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은 이 대부분의 냉방전력 수요를 태양광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도매요금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뭔가는 그 분명히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미래가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사실 공급 쪽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수요 측에서 최종 소비자 요금까지도 태양광이 많이 낮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태양광이 줄어들고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전역에는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혁신적인 요금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요금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 요금제를 갖고 있는 전기사업자들이 경쟁을 해서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시장, 이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적응하는 시장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론이 이제 길어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원전, 한편으로는 전력시장 제도,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념적인 쟁점이 되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사실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지점을 딱 하나씩 나눠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실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기준에 유럽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태양광 풍력 등 같이 저런 변동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33% 정도고 나머지는 수력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 다른 나라와 단절이 된 섬 같은 고립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거의 30개 국가 가까이 서로 통전망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특별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거나 또는 프랑스처럼 원전이 아주 많아도 별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공급 측에서 이제 유연성 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 직면을 하고 있고요. 수요 측도 유연성을 또 강화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 측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가스 발전이 해주던 역할들을 이제는 양수 발전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탄소 유연성 자원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좀 유럽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많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공급 측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요 측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서 또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요인제도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서 변동하는 요인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프랑스가 왜 중요하냐면 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유일하게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에서 항상 비교를 해온 모범 원전국가가 이제 프랑스인데요. 그 프랑스조차도 유럽 전체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났고 또 프랑스 내에서도 태양광이 이제 비중이 최근에 특히 지난 5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프랑스도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올해 4월에 매일 이제 그 시간당 1시간당이 이제 도매전기 요금인데요. 도매전기 가격인데 이거는 이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업자 간에 이제 거래를 하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전기 사업자 우리나라의 한전 같은 전기 사업자들에게 전력을 팔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0으로인데 메가와트하고는 0으로가 처음에 정선인데 거의 매일 도매전기 요금이 0으로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2시간에서 거의 매일 길게는 6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마이너스 요금이 생깁니다. 마이너스 요금이 대체 뭐냐, 이걸 네거티브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되면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발전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돈을 내면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시간에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돈을 우리나라의 전력 거래소 같은 대통령기관에게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은 수요 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측에서는 배터리 사업자라든가 뭐 양수 발전이라든가 뭐 공급 자원이긴 하지만 수요 측으로 크게 보면은 뭐 그런 쪽으로 돈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뭐 특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시간대에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전기를 늘려서 또 이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간대 모든 발전 사업자들이 하산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자기 발전 운영 비용조차도 보전을 못하겠습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원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전 비중이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원전은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원전의 출력을 아주 빠른 시간에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원전의 유연성이 좋은, 즉 짧은 시간에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게 가능한 원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전체 원전 숫자가 한 56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에서 절반 정도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출력을 줄여서 막 이 녹음이 내려갈 때는 이제 발전 출력을 다 줄여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5기가와트 정도까지밖에 조절을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계속 가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손실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게 제가 클릭이 안 되는데 저걸 밑에 이게 이제 원전이 어떻게 출력 조절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짤막한 테이프라는 컨설팅 업체가 만든 이제 한국이 중심으로 원전 출력 조절을 하는 이제 장면인데요. 태양광이 누렇다가 날씨가 내려가지고 원전 출력을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또 프랑스는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렇게 정말 원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한가를 그러니까 출력을 줄여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래서 원전의 그 출력을 줄여서 이게 줄이는 기준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대략 거의 10%가 원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를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당연히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이건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계속 공부를 하려면 지역별로 우리랑 거의 스웨덴은 우리가 반대인데요. 우리나라는 전력의 수요 집중지가 이제 서울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는 쪽이 호남이라는 남부지방인데 스웨덴은 거꾸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코펜하겐이 이 지역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인구는 거의 없는데 이제 풍력과 수력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도 이제 선전선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가 2011년경에 지역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인허시장을 4개로 쪼개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 대비 많이 균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북쪽은 남고 있고 남쪽은 전기가 모자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등화되는 걸 보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수요가 집중된 남쪽이 될수록 가장 비싸고 북쪽은 가장 저렴한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지역별로만 세분화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동형 무료제도 나왔고 변동형 요금제가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전기사업자만 하더라도 스웨덴은 120개의 전기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들이 각각이 다 다른 요금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변동형 요금제를 채택하는 기준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변동형 요금제를 택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력 소비에 집중하고 아주 비싸지는 시간대는 전기를 절약을 하면서 이게 전체 비용을 줄이는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한을 하는 것도 그것도 많이 줄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서도 산업 전력 수요도 북쪽으로 대부분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그런 유연성을 많이 우리가 좀 보게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계속 여전히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을 북쪽, 태양광은 남쪽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력시장제도나 우리의 원전 문제는 진짜 한 30년 전이나 심지어 50년 전 수준의 문제는 없는 건데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또는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측면이나 이제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마치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80년대까지 우리가 모든 중고등학생이 이제 주판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때도 배우는데 이제 주판을 기억하는 세대가 이제 2000년대 우리 세대는 아마 주판을 기억을 못할 텐데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혁명과 전자계산기의 보급을 따라서 그냥 주판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주가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정도고요. 전자재산이니까 단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전자장비에 다 들어가면서 그냥 이른바 대폭 값이 됐습니다. 태양광이 앞으로 그 반도체 혁명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태양광이 그냥 모든 시설, 모든 비어있는 모든 공간, 태양이 비치는 모든 공간은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다 장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적응을 해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건 물리적으로건 시장 제도적으로건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그 이념화된 논쟁,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직성 전환인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확실하게 신규 원전을 줄이고 인명 원전들도 최소화시켜서 재생에너지가 나아갈 길을 터줘야 되고요. 둘째로 마지막으로는 한전과 지금의 어떤 고정요금 제도, 이게 한전의 독점을 유지하고 지금의 경직된 정기요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마치 공공 사원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던 과거의 이념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정기요금은 지금 유가처럼 매일 매 시간 변동을 해야 되는 체계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체에도 굉장히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입니다. 10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의 박문채입니다.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은 종합 건설사로서 특히 오랜 시간 발전 분야의 설계와 시공에 많은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수소, SMR 등 다양한 청정 에너지로서의 비즈니스를 확장해가고 있고, 그 중에 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 국내외 민간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기업계로서의 관점으로 오늘 이 토론을 진행해보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이 10분짜리이고 시각적인 자료는 요약적으로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같이 첨부되어 있는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계에서는 최근에 정부의 제도 개선과 그리고 혁신 방안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있는 주제 3가지를 선정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 태양광, 중소형 태양광입니다. 산업단지 태양광의 공익적인 목적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유유부지나 주차장, 지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훼손의 가능성이 심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당연히 대전적인 탄소 종류를 향해 갈 수 있는 리스크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유지와 이격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즉 바로 자가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통 부족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도 상당히 저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발전 사업을 이끌고 투자하는 저희 같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발전 사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반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시키고 건설비와 같은 자본을 투입시키고 장기간 동안 전력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전력을 구매하시는 소비자, 그리고 지분 임대, 사업장 임대인의 높은 신용도, 그리고 계약 안정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PPA, 즉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계약, 전력 등의 계약은 결국에는 최근에는 중공업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이 사업 쪽에서는 결국에는 대규모, 고신용도 사업장부터 보수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공망으로 점차 확대되는 산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사업장으로 이 산업단지 태양광, 이러한 PPA 모델이 점차 확산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앞서서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자료들에 있는 정책들 물론 공감하고 여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약과 정산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장기간 동안 거래를 진행하면서 중앙에서 정산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는 지급보증 또는 임대차 계약 같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감지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분명 민간으로서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잉여 전력 활용 합리화입니다. 현재 이 사업장 내에서의 PPA 구조라고 한다면 현행 제도상 잉여 전력 즉 수요를 초과하는 전력 생산량에 대해서는 외부로 연계할 수 없고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초과할 때 생산량이 더 많아질 때 인근 산업단지 등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다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별로, 산업단지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절차와 소요 시간이 상이하구나라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중앙에서 인허가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또는 행정 소요 절차에 대해서 체크 절차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표준화되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된다면 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화되고 소형화 사업장에서도 누수나 화재와 같은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실 때 이러한 안전 보강을 최우선 전제로 하여서 저리임자라든지 보조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신다면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이러한 태양광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데 있어 유효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제, PPA 촉진, 즉 전력, 민간 간의 전력 거래 촉진과 지역 단위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발표해 주신 그동안 정부에서의 노력들과 정책들 중에 재생에너지 펀드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접근하기에 기술을 용이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후풍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고 민간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투자자의 보호 장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려면 결국에는 제도가 설계되고 좀 더 세부화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 참여와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약의 주요 요소들이 표준화되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력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 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 주제, 개통 보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개통이 연기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지연되는 사업들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분명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와도 하나라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태까지 버스 사업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들도 이제 회수가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순위, 대기순위 어떻게 될 것인지 원칙이 명확화되어야 될 것이고 공동저축이나 보조설비, 세트폼 같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을 도입했을 때 지원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ESS를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역 기반의 ESS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경제성을 보다 예측하기 위해서 출력제에 대한 데이터들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과 제도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무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성, 효율성, 탄소 중립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효율 그리고 저탄소 모듈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발전 사업은 제조부터 다양한 부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이 장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산화가 많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R&D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태계, 건전한 생태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는 작업자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강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업체와의 상호소통 강화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라는 공식적 명칭 하에 재생에너지 분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사업장, 사업주가 투자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시공하고 자가적용으로 활용하는 자가발전이 있고, 그리고 민간 발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임대해주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내부에서 소비하는 온사이트 PPA, 또는 사업장 외부에서 도달하는 오프사이트 PPA, 그 외에 재산별 PPA, PPA 등이 있습니다. 한편 REC, 즉 재생에너지 조달 실정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출 PPA, REC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PPA, 온사이트 PPA에 대해서 오늘 몇 번 제가 언급드렸던 이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발전 사업자가 사업장의 내부 유휴부지, 지구, 주차원, 주차장들을 임대해서 그곳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을 내부 연계를 하는 것인데, 최근 대규모의 사업장, 대기업들, 제조 기반 대기업들에서는 자가발전 또는 RC 분야에서 최근에는 이런 PPA 모델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전의 출력 감소됩니다. 이를 EH가 인정됩니다. 수익 투자가 없고 안정적인 요금으로 장기간 전력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PPA 모델을 대표적으로 하여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도 다양한 태양광 사업들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세 가지만 사진을 들여봤는데, 이러한 온사이트 PPA 모델은 지구형 태양광, 수성 태양광, 지상 태양광,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은 현재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금융업, 다양한 관련 사업들로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비단 저희 발전 사업자의 역할과 제안뿐만 아니라 민간, 제조업, 금융업, 그리고 건설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이 제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인터뷰를 시행하고 스코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공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시장은 정책이라는 토양 위에서 형성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전력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보다 구체화되면 효율적으로 시장이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 민간에서도 기업계에서도 책임 있는 조달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과 같은 민관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대화가 앞으로의 보다 제도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루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총산학 정보전력산업기본자회사의 정책실장 류호입니다. 저는 공공재생에너지 포럼 산업국장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포럼은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 정의행동, 인변복지재정위원회, 90+ 기후행동, 그리고 제가 속한 전력연맹 6개 단체가 함께 출범시킨 연대 기구입니다. 녹색 전환과 전기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와 토론 정말 잘 들었는데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19페이지입니다. 들어보기에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대규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또 에너지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가면서 보이지 않는 의미 속에서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개편 이후 전력 공기업의 현실을 보면 99년도에 시작된 전력 산업의 구조개편이 아직도 우리 변동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발기가 되면서 규모의 경쟁은 사라졌고 분할된 변경 공기업 간의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
관리 비용만 늘어나면서 그 효율성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회사인 한전은 발전 자회사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 모자가 경쟁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좀 놓여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전과 발전 자회사 모두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 미디어, 복지 이런 경영 전반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라는 정부 부처의 관리 통제를 맡게 됩니다. 기업으로서 경영 권한은 없고 각종 책임만 떠안는 구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단 없는 민영화 기조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때마다 공기업은 방만하다. 민간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화 기조가 계속되는 겁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는 발전 자회사 상장, 이명박 정부는 민간 LNG 발전 확대, 박근혜 정부는 판매시장 개방과 소매점 분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화를 마련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력시장 경쟁 기반 조성과 민간 주도의 탄소 종류,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공공을 말하면서도 PPA 확대, 전력망, 민간 건설 역량 활용도를 문자로 하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방향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걸 우회적 민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관성 없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공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그 틈을 민간과 외국 기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해상폭력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해상폭력은 한국의 기저전원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원입니다. 그런데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해상폭력 발전 사업허가 총 90개가 발행되었는데 이걸 설비 용량으로 환산을 하면 30.69기가와트입니다. 이 중 28.54기가와트, 약 93%가 이미 민간과 외국에 넘어가 있습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개발과 건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은 10% 남짓 지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소수 지분입니다. 자, 여기서 모순적인 건 덴마크의 오스테드, 스웨덴의 바텐판, 노르웨이의 에퀴노 이런 우리나라 해상폭력에 진출한 외국의 기업들이 모두 그 나라의 국가가 육성한 공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해상폭력을 우리 공기업이 아닌 외국 공기업들에게 내주어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당초 처음에 시작했던 보이지 않는 위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사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요금 폭등, 산업 경쟁력 위축, GDP 하락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에너지 자립하자. 그렇게 전력과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공공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민간에 매각했던 지분을 100% 국가가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건 자유와의 끝이 다시 공공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에너지를 안보적 자산으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 원전 확대,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독일은 제도적 조언 없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빠르게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사태로 전기 가스 요금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간 전력사들의 송전망, 저장 장치 이런 인프라 투자가 뒤따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전력 품질과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화학, 철강,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 진학적 산업을 직격했고요. 마스토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너지는 시장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재 그리고 전략적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공공기여하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자율입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고요. 그 비용이 연간 200조 넘습니다. 유럽처럼 국경을 넘어서 이 전력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반도라는 단일망 전력 체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외부 리스크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로 지켜야 됩니다. 중국을 보면 전기차 판매가 전체 자동차의 3분의 1을 넘었고요. 풍력 태양광 설비 규모도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는 그런 대목을 또 보여주긴 합니다. 공공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가격 지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큰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은 적정한 투자비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준선이 필요한데요. 민간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공공은 책임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저전원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기저전원이라는 건 원자력과 석탄 등 전력망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원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저전원을 공공이 책임지고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민간 주도의 체계로 간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도 산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 요금의 안정화입니다. 전기 요금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 경쟁력을 주하고요.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안정된 물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이 200조라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 버퍼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었다면 정말 부도가 났을 텐데요. 수익성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 전기요금은 급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전환입니다. 지금 석탄 화력의 대부분을 발전 공기업이 맡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부터 석탄을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핵심은 사라지는 석탄 화력 발전의 용량만큼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발전 공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동자의 고용도 지키고 지역사회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손에다 맡겨줄 수 없는 공공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전력산업을 누구에게 맡길지 우리 사회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전력산업의 현실은 앞서 말씀드린 해상풍력 통계가 나오긴 합니다. 이미 한전의 발전 부분은 경쟁 체제입니다. 현재 송전과 판매 병력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송전은 남중립을 해야 됩니다. 또 판매는 개방을 해야 됩니다. 과연 경쟁 기반의 시장 조성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 사실 이건 신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 자본과 민간 기업을 신뢰할 수 있을지, 과연 이들이 적정 수익을 지켜가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백년대계 지속 가능한 전력 산업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공공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공공의 영역이 지켜져야 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공과 민간이 서로 경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역을 분명하게 나누고 공공이 중심을 잡은 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한국형 계열자의 전환의 길이 아닙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두 분의 발제자분과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시 10분까지 끝내고 나머지 10분 내가 휴식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3시 반까지 토론 계속 하는 걸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3시 20분까지
원래 시간 예정됐는데. 네. 그럼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두 분의 발제자분과 두 분의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청중들께서 질문 주시거나 이런 분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약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발제와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에너지가 꼭 공공이 부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 이제 사실은 한전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적자 누적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구조가 먼저 이제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석가원 박사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넓은 실장님 얘기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뭐 유엔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IMF, 세계은행, OECD, 여러 세계기관 국제기구들이 2010년경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요금을 보조를 하는 것이, 국가가 에너지 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이제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굉장히 수십 년간 이제 연구한 결과들, 실질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요금을 보조하는 정책은 오히려 복지 정책에 해롭다.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에 비중을 기대하는데, 요금을 가지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보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소득 역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득 역친, 굉장히 강한 소득 역친성을 보인다. 즉, 소비요금 보조의 효과는 구매력이 높은 집단에서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오히려 더 늘리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요금 보조를 다 없애야 된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한전 같은 독점기구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석유든 전기든 간에 국가가 에너지 요금 보조를 통해서 하는 복지 정책들은 폐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기관이 2010년 전후로 해서 아주 일제히 똑같은 목소리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결론은 뭐 지금도 바뀌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운영할 역량이 안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한전 같은 독점 구조가 저는 기여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간 이렇게 고속 성장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고, GDP 수준은 10위권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시장 본주의에 기반해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유가도 과거에 똑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전기처럼 94년 이전까지는 그냥 1년 내내 정부의 가격 고시제에 의해서 1년 내내 유가가 똑같이 운영이 됐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뭐 걸프전이라든가 중동전쟁 한 번 나면 그냥 지금의 한전처럼 정유사들이 막 수십조의 부채들이 각각 떠안아야 되고, 수요 관리도 안 되고 나라 경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과거 유가 자유와 유가 판매 자유화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환경이랑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유가 자유화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모든 소비자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유가에 대한 중과세 덕분에 그걸로 교육세도 내고, 교육 재정도 충당을 하고, 지방 재정도 충당하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충당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세수에 굉장히 중요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가 자유화 이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소비 한방을
남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세계 정유 수출 1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그 환경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런 혁신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거기에 더해서 탄소중까지 이제 더해지는 압력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이념적으로 좀 봐서는 안 되고 공공성이라는 것도 과거에 한시적인 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실증 세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실증을 봤을 때 이 한전의 독점과 전기요금 보조를 통한 복지는 실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이 모든 한전의 부채는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까지 다 합쳐져서 소비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리는 집단이 어디냐면은 한전의 부채를 통해서 그 고이자율을 거의 그 로봇처럼 누리고 있는 금융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비용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만약에 우리가 요금이 자유롭게 우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요금이 결정이 된다면은 적어도 그 수혜는 혁신적인 정의사업자들 IT에 기반해서 지금 AI가 유행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AI와 관련돼서 얼마든지 유능한 IT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독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싫어하니까 한전이 그냥 자기 독점이 깨지는데 그걸 왜 자발적으로 IT 산업의 전략시장에 들어오길 원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미래도 사실 한전이 잡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한전 발전 자회사들의 전통 가스 발전기, 석탄 발전기가 그만큼 퇴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복지 개념과 지금의 복지 개념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그건 세계가 지난 그 수십 년 동안의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검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된다. 에너지 전기요금을 통한 복지 정책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된다. 복지는 예를 들면 지금의 기본소득이라든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그 요금을 통한 복지는 빈부격차로 키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유류시장과 똑같이 전력시장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동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한동안 집안에 전기 패널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막 홍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설치하는 방법은 사실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전기료 그 무료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게 오히려 그러면 마이너스인 건지 지금 전기가 남아돈다고 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설치하라고 막 홍보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런 정책들.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 경험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태양광 패널을 아파트에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연락해서 서울시다가 이제 주문해서 서울시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아파트 전체 분열이나 이런 거 해보자 이랬더니 분열이나 이런 데서는 그 패널이 이렇게 거기마다 들어서거나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것도 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래서 사실 아파트 전체는 못하고 이제 저는 개인이 했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시가 그때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 버전하나 짓는 걸 태양광으로 이제 바꿨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들었던 얘기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아돌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돼서 그때 당시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자구용들한테 1인 1가구 태양광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정책은 제가 잘 그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구나 이런 데서도 우리 집 태양광 만들 이런 그 좋은 캠페인을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어쨌든 전기가 남는 그런
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DG 할 때 오히려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랑 네.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정책이니까 자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중에 네, 이것도 되는. 그 말씀 주신 게 통칭해서 자가용 태양광 적식용인데, 그러니까 자기 소비 용도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태양광을 원래는 상업용으로 설치를 해도 이제 한 20년 깔고 있으면 사실은 투자도를 다 회수할 수가 있는데, 자가용 태양광은 한계가 있는 게 내가 전기를 소비할 때는 태양광이 안 돌아가고, 내가 별로 전기를 안 쓰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낮 시간에 우리가 출하고 이럴 때 태양광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전기가 사실은 이렇게 전력 계통으로 흘러나가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자가 소비 용도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 계통으로 전기줄을 타고 나그한테 공급되는 전기를 계산을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투자하는 거는 일종의 손익분기점 낮추기 어렵고요. 투자하는 자금이 잘 활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건데 잘 활성화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태양광이라고 해서 과거에 정부가 이제 베란다 태양광에서 베란다에다 패널 한 장 두장 설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했고요. 지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용 태양광 꼭 베란다 나눌지라도 뭐 자기 텃밭, 화단에 옥상에 자기가 쓸 용도로 뭐 1kW, 3kW 정도의 뭐 패널 2장, 6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그 전남이나 이런 데서 지생이 많이 나오지만 갈 데 없어 버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러면 나중에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왜 버리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태양광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기 쓰는 거에서 10%, 30%이 정도 될 때까지는 그래도 나머지 발전기들이 돌아가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실시간 계통에서 태양광의 비중이 50%, 70%가 되게 되면 그게 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던 계통의 일종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교란 요인이 되냐면 태양광이 계속해서 이렇게 양이 엄청나지 때문에 진동을 하면서 수요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거를 연동성이라고 하고요. 또 가능성이라고 해서 태양광 전기가 나오다가 다시 구름이 쫙 밀리면 갑자기 태양광이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발전이 안 돼서 다른 발전기를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 태양광을 전부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해서 쓰기보다는 그거를 커트해서 버리는 일부 버리는 게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교통에 안정적이라는 것은 다행히 좀 검증된 방법이어서 그게 우리 전체 어떤 전기소비자들의 전체 비용을 낮추고 또 전체 교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짧게 추가해 서비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주연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사전에 분석을 해온 게 있거든요. 먼저 프랑스 원전 반발 원인에 대해서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그 경합성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 원전 자체가 내륙수를 이용한 그 발전 특성에서나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 1.5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의 경합보다는 수온 상승에 따른 가동 중단에 기인한다는 결과가 발표가 됐고 여러 보도 기사들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웨덴 관련인데요. 지역별 그 차등 요금제에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기요금도 말씀 주셨는데 전기사업은 6조가 있어요. 거기 보편적 공급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 또 시간별 그 차등 요금제 이 LF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전력 초과 수요 지역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용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스웨덴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재 과장님께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력 시장 공공성을 위한 정책은 혹시 무엇인지 그런 건 산업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들이 있는지 없다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발전 공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유럽처럼 이제 한정 경쟁을 하는 국가들도 민간 사업자들에서 그 전력시장 규제 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 문제를 운영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고 요금이 완전히 자유화된 국가들에서도 얼마든지 그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책적으로 사실 모든 수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정책상으로 그 정책 간의 위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굉장히 큰 이제 그 상위 정책이 있다면 소비자 보호라든가 저소득층 보호 이건 얼마든지 그 하위 정책에서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사실 뭐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요금이 추가로 올라가는 것도 뭐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상대적인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어느 정도 그 수익 소득이 좋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소비자 집단 대비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다 존재한다. 그거는 민간이냐 공기업이냐를 선택하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합의 정책에서 이 문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두 분은 이제 굉장히 뜨거우신데 두 분 모두 다른 테이블에 모셔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같이 다른 자리에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의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이 자리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 연맹과 다른 자리에서 전력시장, 전력산업이 어디까지 공공성을 갖춰야 되냐, 어디까지 시장성으로 가야 되냐는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현대인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제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는 산업부에서 어떤 좀 생각들이 하고 계시는지는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주신 게 전부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이라서 제가 과거 뭐 4년 전, 5년 전에 했던 데서 제가 직접 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시장 내에서 태양광을 생산하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똑같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부담, 가격이라는 게 가격적이면 동일하게 만들려고 중립적으로 만들려고 수단을 달리 선택함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말씀 주셨던 데 한 가지 우리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깐다거나 아니면 구조기업과 태양광을 확산하는 것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은 잘 알고 있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고 다 짚고 넘어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 논쟁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계적 논의가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해상풍력 얘기도 많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해상풍력 회사들이 전부 다 해외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경각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대만의 사례와 함께 그 블레이드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만 그 내부의 모든 부품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 기업이 또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3분의 1은 해외 자산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 기업이 하는 거라서 사실은 부족하지만 상대가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번 많은 시민사회 단체랑 전국들 모여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한국인들이 지금 이제 무역을 이제 강화하고 있잖아요. 무역이 지금 강력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의 물품들이 과연 유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고 또한 산자부의 계획을 보니 119기가와트 중에서 35인가요? 30이 또 원자력이에요. 그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부가, 기업이, 노조가, 시민사회가, 국민이 이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거를 집중 노력해야만이 우리 상품이 유럽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상품이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 어떤 식으로 탄소를 이렇게 해서 갈 거냐?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면 조금 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